จากนั้นมี2 รอบ วิ่งเข้าบังเกอร์ รอบที่ 2 ก็เจอเลย 정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방콕 외곽의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평생을 헌신한 한 태국 기술자가 하루아침에 생계를 잃고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족들은 웃음이 사라졌고 동료들의 분노와 절규가 공장을 뒤덮었죠. 결국 분노를 품고 한국으로 향한 그는 도착하자마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다는데요. 예상치 못한 한국 임원들의 태도들, 희생하며 살아가는 현지 근로자들, 그리고 이미 준비되어 있던 믿을 수 없는 지원까지. 분노로 떠났던 그는 왜 끝내 눈물을 흘리며 태국으로 돌아간 걸까요? 한국에서 벌어진 이 믿기 힘든 사연, 지금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우아시라고 합니다. 방콕 현대자동차 태국 공장에서 기술자로 꽤 오래 일을 했죠. 덕분에 나쁘지 않은 생활을 하며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어요. 공장에서 생산 라인을 점검하던 중이었죠. 현대차는 제 삶의 일부나 다름없었어요. 매일 아침 이 공장에서 느끼던 안정감이 제 인생을 지탱해왔으니까요. 그때 갑자기 공장 전체의 방송이 울려 퍼졌어요. 전 직원 긴급 회의 소집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죠. 꽤 오래 일을 했었지만 이런 긴급회의 소집은 처음이었거든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한국 본사에서 온 임원들이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은 어둡고 굳어 있었습니다. 숨소리조차 크게 들릴 정도로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어요. 그때 한국 본사 임원이 매우 유감스러운 소식을 전하겠다는 말에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곧이어 임원은 글로벌 공급망 혼란과 원자재 가격 급등, 전기차로의 전환 등으로 현대자동차가 태국 공장의 철수를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철수라니요? 이렇게 갑자기 공장이 문을 닫는다고? 그때 갑자기 의자가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는 날카로운 소리가 났어요. 누군가 벌떡 일어나 격분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순식간에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됐죠. 한국인들이 우리를 버렸다는 격분한 외침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어요. 욕설과 고성이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누군가는 배신자들이라고 외쳤고 또 다른 이는 현대차가 더러운 기업이라며 침을 뱉었어요. 결국 분노한 동료들이 앞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황급히 한국 임원들을 감쌌어요. 누군가 책상을 발로 걷어차고 서류를 집어던졌습니다. 공장의 고참 기술자 뿌라옅은 눈물을 흘리며 한국 임원들을 가리키며 우리 인생을 망쳤다고 외쳤어요. 회의장을 나와 사물함 앞에 선 저는 금속 사물함을 3개 내리쳤습니다. 손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지만 마음속 배신감과 분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 화면을 누르기조차 힘들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회사가 문을 닫는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아내의 숨이 멈추는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가족의 생계가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동료들은 삼삼오오 모여 격분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소리내어 울고 또 다른 이는 지나가는 물건을 발로 걷어찼어요. 그날 밤 베란다에 나와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제 머릿속은 한국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했어요. 왜 우리를? 왜 지금?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물론 그때는 몰랐습니다. 더 큰 비극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다음 날 아침 머리가 깨질 듯 아팠습니다. 밤새 1시간도 제대로 잠들지 못했어요. 눈을 뜨는 순간에도 현실이 악몽처럼 느껴졌습니다. 현대차 철수 소식은 이미 태국 전역에 퍼져 있었죠. 핸드폰을 켜자마자 뉴스 알림이 계속해서 울려댔어요. 공장으로 향하는 길, 주차장은 평소보다 한산했습니다. 많은 동료들이 출근하지 않은 듯했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모여 격앙된 목소리로 무언가를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수티폰이 서 있었어요. 수티폰은 과거 일본 토요타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는 동료였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수티폰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휴대폰 화면을 들어보이며 격분한 상태였습니다. 수티폰은 일본 기업들은 경제 위기에도 절대 태국 직원들을 버리지 않았다고 강하게 주장했어요. 반면 현대차와 한국 기업들은 무책임하게 이익만 추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역시 이런 데에서 국가의 격이 차이가 난다며 한국이 일본을 따라가지 못하는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라고 소리쳤죠. 그러자 주위에 모인 동료들의 표정이 점점 더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수티폰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주변의 동료들도 그에 호응하며 한국 기업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어요. 저 또한 가슴속에서 분노가 더욱 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티폰은 자신의 SNS에 장문의 글을 올렸고 그 자리에서 실시간으로 공유 숫자가 늘어가는 것이 보였어요. 불과 몇 시간 만에 그의 게시물은 수천 번 공유되었습니다. 태국 전역에서 한국과 현대차를 비난하는 댓글이 달렸어요.
점심시간 구내식당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식당 TV에서는 현대차 철수 관련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어요. 카메라는 분노한 직원들의 모습을 비추었고 앵커는 태국 경제에 미칠 타격을 심각한 목소리로 전했습니다. 오후에는 현지 태국 언론사 기자들이 공장 앞에 몰려왔습니다. 수티포는 앞장서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의 인터뷰 내용은 곧바로 실시간 뉴스로 보도되었고 태국 전역에 반한 감정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저도 언론과의 인터뷰에 응했어요.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가족들의 생계가 무너진 현실을 토로했어요. 제 인터뷰 영상은 순식간에 소셜미디어에 퍼졌습니다. 퇴근 후 수티포는 직원들을 모아 대책 회의를 열었어요. 그는 일본 기업의 사례를 들며 현대차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회의실은 분노한 직원들로 가득 찼어요. 그곳에서 태국 협력업체 대표들이 한국 본사에 항해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라디오에서도 현대차 철수 소식과 함께 한국 기업에 대한 비난이 이어졌어요. 태국 전역이 반한 감정으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내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아이들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가족의 불안한 눈빛을 마주하는 것이 가장 괴로웠어요. 그날 밤 수티폰에게 연락해 한국 본사 항의 방문단에 저도 함께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가슴 속 분노가 행동으로 표출되기 시작한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항해 방문단 출발 당일 수완나품 국제공항은 한국으로 떠나는 우리를 배웅하는 동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기대감과 분노가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어깨에는 무거운 책임감이 짓눌렀습니다. 우리는 태국 직원들의 희망을 안고 가는 대표단이었죠. 항공기 탑승구 앞에서 수티포는 자신감에 찬 모습이었어요. 그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파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토요타에서의 경험, 일본 기업의 사례, 태국 직원들의 피해 상황이 꼼꼼히 정리된 자료였죠.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제 한국 본사 임원들을 직접 마주하게 될 거라는 생각에 손바닥에 땀이 배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수티폰과 나란히 앉았습니다. 그는 항해 발언을 준비하며 메모지에 글을 적었어요. 저도 머릿속으로 한국 임원들에게 할 말을 정리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창문 밖으로 방콕의 마지막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과연 어떤 결과를 안고 돌아올지 불안했습니다. 기내식이 나왔지만 입맛이 없었어요. 머릿속은 온통 내일 있을 미팅으로 가득했습니다. 분노, 배신감, 두려움이 뒤엉켰어요. 수티폰이 준비한 자료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그의 논리는 날카로웠고 준비한 질문들은 현대차의 책임을 정확히 물을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이미 밤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한국의 밤 공기는 방콕과 달리 건조하고 차가웠습니다. 현지 가이드가 우리를 맞이했고 호텔로 향했어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화려한 도시 풍경이 더욱 분노를 자극했습니다. 현대차는 이렇게 잘 나가면서 우리 태국 직원들은 버리다니요. 호텔 방에 들어서자마자 수티포는 모든 대표단을 자신의 방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최종 전략회의였어요. 협력업체 사장님들, 노조 대표들까지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수티폰의 눈은 결의에 차 있었어요. 내일 한국 본사에서 그들에게 우리의 분노를 똑똑히 보여주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가족을 생각했습니다. 아내의 걱정스러운 눈빛, 아이들의 불안한 표정이 떠올랐어요.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내일 회의에서 결과를 얻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대자동차 본사는 거대한 유리 건물로 우리를 압도했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수티폰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저도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엘리베이터로 올라가는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각자의 마음속에 분노와 결의가 가득했죠. 회의실 문이 열리고 한국 임원들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그들의 표정은 무거웠고 공식적이었습니다.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양측이 마주 앉았어요. 공기는 얼어붙은 듯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수티폰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억제된 분노로 떨렸지만 점점 격양되었습니다. 태국 공장 철수로 인한 직원들의 피해, 갑작스러운 결정에 대한 불만, 일본 기업과의 비교까지 날카롭게 지적했어요. 제 차례가 왔습니다. 가슴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참을 수 없었어요. 직원들의 절망적인 상황, 가족들의 불안, 태국 현지에 반한 감정까지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고 눈앞이 흐려졌어요. 한국 임원들의 표정은 미동도 없었습니다. 수티포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를 테이블에 내리쳤어요. 한국 본사의 무책임한 결정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회의실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어요. 저도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한국 임원들과 우리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맴돌았어요.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본사의 고위 임원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의 표정은 무겁고 진지했죠. 예상했던 방어적인 태도와 달리 그는 갑자기 테이블을 돌아 나와 우리 태국 대표단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완전히 90도로 허리를 꺾은 자세였습니다. 순간 회의실은 얼어붙었어요. 수티폰의 격앙된 목소리도 멈췄습니다. 임원의 모습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는 고개를 숙인 채로 태국 공장 철수가 정말 죄송하고 가슴 아픈 결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임원은 천천히 고개를 들고 우리의 눈을 하나하나 마주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현대차가 태국 근로자들에게 최고의 복지와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는 설명이 이어졌어요. 하지만 현지 노조와의 갈등이 계속되어 생산 효율성이 떨어졌고 공장 운영이 매우 어려워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글로벌 위기까지 겹치면서 더는 버틸 수 없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의 마지막 말은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사과였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노조 문제라니? 저희가 알고 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수티폰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의 얼굴에도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현대차의 일방적인 이익 추구만 탓했는데 실상은 달랐던 겁니다. 임원이 회의 테이블 위에 두꺼운 파일을 펼쳤어요. 태국 공장의 노조 파업 기록, 생산성 저하 그래프, 글로벌 공급망 문제 관련 데이터가 차례로 나왔습니다. 모든 자료는 객관적인 숫자와 사실로 채워져 있었어요. 제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실제로 태국 공장에서는 지난 2년간 여러 차례 노조 파업이 있었어요. 저도 그 현장에 있었지만 그것이 회사 경영에 얼마나 타격을 주는지는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공장 가동이 중단될 때마다 회사는 엄청난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는 사실이 자료로 증명되고 있었어요. 수티폰은 파일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어요. 그가 그토록 칭찬했던 일본 기업들과 현대차의 상황이 완전히 달랐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태국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노조와의 원만한 관계였어요. 임원은 계속해서 현대차가 태국 공장을 살리기 위해 시도했던 다양한 노력들을 설명했습니다. 경영 컨설팅 회사를 고용해 해결책을 모색했고 노조와 수십 차례 협상을 시도했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이 모든 설명을 들으며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어요. 그동안 한국 본사만 원망했던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복잡한 현실을 단순히 한국 기업의 이기심으로 몰아붙인 것이 잘못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티폰이 노조 문제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적대감이 없었어요.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순수한 궁금증이었습니다. 임원은 성실하게 답변했어요. 현대차가 태국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일부 요구는 회사의 재정 상황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처음에 적대적인 공기는 사라지고 복잡한 현실을 함께 마주하는 무거운 분위기로 변했습니다. 저는 머릿속에서 그동안의 편견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어요. 한국과 현대차에 대한 원망이 의심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수티폰의 얼굴에도 변화가 보였어요. 확신에 차 있던 표정이 혼란과 당혹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져온 자료를 다시 살펴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우리 모두 전혀 몰랐던 현지 노조 문제와 현대차가 처한 내부적 어려움을 마주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 본사 임원은 다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표정은 더욱 진지해졌어요. 이번에는 태국 직원들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발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방금 들은 사실들을 소화하지 못한 채 그를 바라봤어요. 임원은 프로젝터를 통해 상세한 자료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에는 전 직원 퇴직 위로금 추가 지급이라는 제목이 있었어요. 법정 요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위로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수티폰의 눈이 커졌어요. 태국 노동법 기준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가자 무료 재취업 기술교육 실시라는 제목이 나타났어요. 현대차는 태국 직원들을 위해 6개월간의 집중 기술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자동차 정비, IT 기술, 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교육 기간 동안의 기본 생활비까지 지원한다는 설명의 대표단 모두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에는 신규 태국 투자 시 우선 고용 약속이란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현대차가 향후 태국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경우 현 직원들을 우선적으로 고용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또한 현대차의 협력사들에게도 태국 직원 채용을 적극 권장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이 모든 계획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현대차는 태국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했을 때부터 직원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했을 뿐입니다.
임원은 계속해서 퇴직자 지원센터 설립, 개인 상담 서비스 제공, 협력업체와의 연계를 통한 일자리 매칭 등 세부적인 계획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모든 내용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이었습니다. 이것은 급하게 마련한 계획이 아니라 오랜 시간 심사숙고하여 준비한 것임이 분명했어요. 스티폰의 얼굴이 점점 변해갔습니다. 그의 적대적인 태도는 완전히 사라지고 놀라움과 혼란이 교차하는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대차를 비난하고 원망했던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모든 설명이 끝난 후 임원은 태국에서 사업을 접어야 하는 상황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 어린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정한 아쉬움이 담겨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기업의 판단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우리 대표단은 현대차가 제공한 회의실에 남아 서로의 생각을 나누었어요. 스티폰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자신의 편견과 선입견을 깨닫는 과정이 보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동안 한국과 현대차에 대해 가졌던 분노가 부끄러움으로 바뀌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현대차가 뒤에서 이렇게 많은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어요. 그들은 태국을 떠나지만 직원들을 버리지 않으려는 진정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에 도착해 내리면서 스티폰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가 없었습니다. 대신 자신이 가진 편견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시각이 깃들어 있었어요. 저도 그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모두 이제 다른 관점에서 현실을 바라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대차 본사에서 우리를 한국 내 현대차 공장으로 안내했습니다. 서울에서 멀지 않은 공장이었어요. 긴 이동 시간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이 달리 보였습니다. 어제의 충격적인 진실이 제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공장에 도착하자 웅장한 생산 라인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태국 공장보다 훨씬 규모가 컸어요. 한국 직원들은 바쁘게 움직이며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의 분위기는 태국 공장과 확연히 달랐어요. 더 긴장감이 있으면서도 질서정연했습니다. 안내를 맡은 공장장이 우리를 회의실로 이끌었어요. 그곳에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 내 현대차 공장도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전기차 전환으로 인해 구조조정 압박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한국 직원들이 태국을 비롯한 해외 협력업체 직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임금 삭감과 추가 근무를 자청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은 협력업체 직원들이 더 피해를 봐선 안 된다며 자신들의 희생을 선택했다는 이야기였어요. 공장장은 한국 직원들이 작성한 성명서를 보여주었습니다. 글로벌 위기 속에서 모두가 함께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외국 지사와 협력업체 직원들도 현대차 가족이라는 인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생산 라인을 돌아보면서 무거운 마음이 가슴을 눌렀어요. 한국 직원들은 우리를 보며 미소 지었지만 그들의 눈에는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들은 주말까지 반납하며 일하고 있었어요. 점심시간, 현지 직원들과 같은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스티폰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그는 한국 직원들을 관찰하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의 책임감과 희생정신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공장 견학을 마치고 나오면서 스티폰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그는 이제야 한국인들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했어요. 일본 기업만 칭찬했던 그의 편견이 완전히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드디어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현대차 본사는 우리 태국 대표단을 위한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호텔 최상층 레스토랑의 창문으로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졌어요. 그러나 제 눈에는 그 풍경보다 한국 임원들의 진지한 표정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기 전 한국 본사 임원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표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태국 대표단을 향해 다시 한번 진심을 표했어요. 현대차는 태국을 떠나지만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업은 끝나도 인간적인 관계는 끝나지 않는 것이 한국인의 방식이라고 했어요. 그 말에 회의장은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스티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동안 한국을 가장 강하게 비난했던 스티폰이 감동으로 떨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이며 지금까지의 오해와 비난에 대해 사과했어요. 식사 중에도 한국 임원들은 태국 직원들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했습니다. 그들은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을 공유하며 태국 직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닌 실행 가능한 계획이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갈 무렵 가장 인상적인 순간이 찾아왔어요. 한국 임원들이 태국 대표단 한 명 한 명에게 직접 명함을 건네며 개인적인 연락처를 공유했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관계를 넘어
인간적인 유대를 이어가겠다는 의지였어요. 수티폰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SNS에 올렸던 한국 비난 게시물을 삭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행동에 모든 대표단이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저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제 수티폰조차 한국인들의 진정성을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수티폰과 나란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는 평생 일본 기업만이 최고라고 믿었던 자신의 편견을 인정했습니다. 한국인들의 책임감과 인간미에 진심으로 감탄했다는 고백이었어요. 방에 돌아와 짐을 정리하면서 마음속 깊은 변화를 느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득 찼던 마음이 이제는 존경과 감사로 바뀌었어요. 한국 기업과 한국인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 창밖으로 구름이 펼쳐졌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수티폰은 옆자리에서 조용히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태국으로 돌아가 해야 할 일들을 고민하고 있었어요. 방콕 공항에 도착하자 현지 언론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방문 결과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섰습니다. 진실을 알려야 한다는 책임감이 가슴을 눌렀어요. 마이크 앞에 서서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처음엔 한국이 미웠다고 솔직히 고백했어요. 그러나 한국 본사에서 본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던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현대차는 우리를 배신하지 않았고 오히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는 내용이었어요. 기자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지는 가운데 현대차의 직원 지원 계획과 한국 직원들의 자발적 희생을 상세히 설명했어요. 수티폰도 제 옆에 서서 고개를 끄덕이며 지지했습니다. 다음 날, 제 인터뷰 내용이 태국 주요 언론에 보도되었어요. SNS에서는 한국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현대차가 공식적으로 지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여론이 급속히 변했어요. 공장 직원들을 위한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넓은 강당이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모두의 눈에는 불안과 궁금증이 서려 있었습니다. 단상에 올라 한국에서 보고 들은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현지 노조 문제, 글로벌 경제 위기, 그리고 그 속에서도 직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현대차의 모습까지.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도 있었지만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설명하자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퇴직 위로금, 재취업 교육, 우선 고용 약속 등 실질적인 혜택을 듣자 직원들의 표정에 안도감이 번졌습니다. 설명회 이후 많은 동료들이 다가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그들은 진실을 알려준 것에 고마워했습니다. 이전의 적대적인 분위기는 이해와 수용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몇 주가 지나자 현대차의 태국 직원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재취업 교육에 참여했고 일부는 현대차의 협력사에 취업하기 시작했어요. 태국 내 여론도 한국과 현대차에 대한 이해와 존경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과 태국의 협력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어요. 현대차와 함께 태국 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팀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분노와 오해로 시작된 여정이 이해와 협력으로 바뀐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이제 저는 태국인들에게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알리는 최고의 홍보대사가 되었습니다. 정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 최고의 대기업을 다니던 한 여성이 갑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한국으로 떠났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성공했다며 부러워하던 그녀는 사실 차별과 모욕 속에 직장을 잃고 가족에게조차 외면받으며 살아갔다고 하는데요. 놀라운 건 대부분의 일본 여성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점이죠. 그렇게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도착한 한국은 상상 이상의 나라였습니다. 공항 직원의 친절한 미소, 가족처럼 돌봐준 지원센터 상담사, 능력으로 그녀를 인정해주는 직장 동료들까지. 이후 그녀가 인터넷에 올린 글은 전 세계로 뻗어나갔고 현재 일본의 여성들은 대부분 한국으로 향하고 있다는데요. 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일본을 뒤흔든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키코라고 합니다. 일본의 유명 대기업에서 5년 동안이나 일하고 있죠. 대기업도 다니고 성공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일본은 모두 알다시피 심각한 경제 침체기거든요. 물론 그것만이 문제는 아니었지만 말이죠. 그날도 저는 어김없이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책상에 앉자마자 숨 돌릴 시간도 없이 타나카 부장이 커피를 가져오라는 눈빛을 보냈어요. 이건 흔한 일상이었죠. 커피를 건네드리자 타나카 부장은 곧바로 회의 자료 준비와 회의실 정리를 지시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업무를 받아들였어요. 저와 같은 시기에 입사한 남자 동기 사토는 이미 과장으로 승진했지만 저는 여전히 말단 자리에 있었죠.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오후 회의실에서 일어난 일은 제 가슴에 더 깊은 상처를 남겼죠. 저는 열심히 준비한 마케팅 전략을 발표 중이었어요. 그때
이마에다 부장이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여자들은 이런 전략을 이해할 수 없다며 귀여운 얼굴로 고객 응대나 하라는 취지의 모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순간 회의실 전체가 얼어붙었어요. 가슴이 터질 듯한 수치심에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반박하면 까다로운 여자라는 낙인이 찍힐 테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나마 유일한 위안은 최근 빠져든 한국 드라마였어요. 한국 드라마 속 여성들은 모두 당당했거든요. 게다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며 존중받는 모습이 부러웠죠. 그렇게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들어오셨습니다. 아버지는 들어오시며 또 한국 드라마를 보느냐며 날카롭게 물으셨습니다. 목소리에는 분명한 적대감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재미있는 이야기와 배우들이 좋다고 소심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어요. 한국은 절대 안 된다며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치셨습니다. 수십 년 묵은 적개심이 담긴 눈빛으로 저를 노려보셨어요. 조상 대대로 원수의 나라라며 그놈들 물건은 집에 들이지도 말라고 고함치셨죠. 한국인들은 두 얼굴을 가진 교활한 민족이라는 모욕적인 표현까지 서슴없이 내뱉으셨습니다. 드라마를 보는 저를 가리키며 일본인의 자존심도 없냐고 비난하셨어요. 굴욕적인 역사까지 언급하며 그런 나라를 동경할 필요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오늘 하루 회사에서 받은 상처로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그럴 힘조차 없었죠.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카페에서 한국 드라마 이야기를 꺼내자 친구 레이코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어요. 레이코는 제가 그런 것까지 좋아할 줄 몰랐다며 한국이 대단할 것 없고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나라라는 식의 날카로운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레이코의 날카로운 비난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친구조차 이해해주지 않는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왜 모두가 이렇게 한국에 적대적인 걸까요? 단지 다른 나라의 문화를 즐기는 것뿐인데 말이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회사에서의 차별, 아버지의 분노, 레이코의 비난까지 마치 제 주변의 모든 것이 저를 옥죄는 것 같았어요. 일본에서는 도저히 숨을 쉴 수가 없을 것만 같았죠. 물론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위기로 제가 정말 일본을 떠나게 될 거란 사실을 말이죠. 다음 날 저는 충격적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습관처럼 SNS를 열었는데 제 피드에 낯선 해시태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본 여성이 한국 행성 공기. 저는 호기심에 곧바로 눌러봤어요. 그러자 수십 개의 게시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일본 여성들의 한국 이주 이야기였죠.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스크롤을 내릴수록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한국에서 사는 미나미라는 여성의 게시물이 특히 눈길을 끌었어요. 미나미는 저와 비슷한 상황에서 일본을 떠났고 지금은 서울의 IT 기업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미나미의 글을 읽으며 눈물이 흘렀어요. 그녀의 사진 속 표정은 너무나 밝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일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이었죠. 미나미의 글에 따르면 한국은 여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능력을 인정해준다고 했어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강력한 법적 제재도 있다고 했습니다. 미나미뿐만 아니라 다른 일본 여성들의 게시물도 비슷한 내용이었어요. 새벽 2시, 여전히 잠들지 못하고 계속해서 게시물들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요코라는 여성은 한국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어요. 일본과 너무나 대조적이었죠. 다른 여성은 한국 회사에서 승진했을 때 받은 존중과 축하에 대해 썼습니다. 모든 이야기가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특히 마음을 흔든 건 사야카의 이야기였습니다. 일본의 대기업에서 10년간 일했지만 한 번도 승진하지 못했던 사야카는 한국으로 이주 후 6개월 만에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아 중간 관리자로 승진했다고 했어요. 그녀의 글에는 일본으로 돌아갈 생각이 전혀 없다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밤새 읽은 이야기들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정말 한국은 이렇게 다른 나라일까? 미화된 이야기들일까? 하지만 여러 여성들의 경험담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생생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워볼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다음 날 출근길, 지하철에서 우연히 마주친 광고판에 한국관광청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화려한 서울의 야경과 함께 당신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마치 저를 향해 말하는 것 같았죠. 회사에 도착해서도 머릿속에서 그 이야기들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몰래 더 찾아봤어요. 한국의 여성 취업률, 여성 관리자 비율, 남녀 임금 격차까지 일본보다 훨씬 나은 지표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퇴근 후 집에 돌아오니 아버지가 TV 뉴스를 보고 계셨습니다. 화면에서는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일본을 앞질렀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뉴스 앵커가 한국의 혁신적인 기업 문화와 복지 정책을 언급하자 리모컨으로 채널을 바꾸셨어요. 아버지의 분노와 불안이 방 안에 가득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조심스레 스마트폰을 꺼내 어제 본 미나미의 게시물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녀의 웃는 얼굴을 보며 내 안에 작은 용기가 싹 트는 것을 느꼈어요. 어쩌면 저도 도전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한국이란 나라에서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은 작지만 강한 불씨처럼 제 가슴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SNS 메시지함을 열어 미나미에게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한국으로의 이주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제 인생의 새로운 가능성의 문이 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미나미에게 메시지를 보낸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미나미는 자세한 정보와 함께 따뜻한 응원을 보내왔어요. 매일 밤 그녀의 메시지를 읽으며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더 커졌죠.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회사에 평소보다 일찍 도착했어요.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이상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동료들의 표정이 어두웠고 평소보다 조용했죠. 자리에 앉자마자 팀장이 전체 회의를 소집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직원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불안했어요. 사장이 입장하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구조조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귀에서 윙소리가 들렸어요. 회사의 실적 악화로 인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대규모 인원 감축이 필요하다는 말이 이어졌죠. 그날 오후 인사부에서 메일이 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열어보니 제 이름이 해고 대상자 명단에 있었어요. 갑자기 사무실 바닥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어요. 눈물을 참으며 자리를 정리했죠. 5회에 걸친 노력과 헌신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린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비가 내리는 거리를 목적 없이 걸었어요.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우산을 펼 생각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순간 머릿속에 온통 질문들이 가득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렇게 끝나는 걸까? 도쿄의 비싼 월세는 어떻게 감당할까? 생활비는? 새 직장은 구할 수 있을까? 시부야 건널목 앞에 멈춰서서 빗속에 서 있는 수백 명의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모두 어디론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만 멈춰선 것 같았죠. 건너편 대형 전광판에 한 광고가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 정부의 외국인 대상 취업 및 정착 지원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마치 운명의 메시지처럼 느껴졌습니다. 발걸음을 재촉해 가까운 카페로 들어갔죠. 젖은 옷을 신경 쓸 겨를도 없이 노트북을 꺼내 프로그램 정보를 검색했습니다. 놀랍게도 일본인을 위한 특별 전형이 있었어요. 지원 자격, 필요 서류, 과정 전반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미나미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녀의 대답은 즉각적이었습니다. 한국으로 오라고, 모든 도움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 순간 마음속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제게 주어진 기회라고 말이죠. 집에 돌아가 아버지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회사에서 해고됐다는 소식에 놀라시더니 한국행 계획을 듣는 순간 얼굴이 붉게 변했습니다. 아버지는 격분하셨어요. 저를 보며 가문의 수치라고 했죠. 일본에서 다시 취직하면 된다고, 절대 한국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 레이코에게도 계획을 알렸어요. 예상대로 그녀의 반응도 냉담했습니다. 정신 차리라며 그런 무모한 시도는 실패할 뿐이라고 했어요. 일본 내에서 해결책을 찾으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굳혀져 있었어요. 아버지의 분노와 레이코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한국행 지원서를 작성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잠시 멈췄어요. 이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려움과 설렘이 동시에 밀려왔죠. 지원 버튼을 누르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오랜 시간 저를 짓누르던 무게가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지원 후 일주일 만에 한국 정부로부터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날부터 저와 말을 끊으셨어요.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었죠. 레이코도 마지막 만남에서 차가운 표정으로 등을 돌렸습니다. 그럼에도 제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모든 준비를 마치고 출국 당일이 되었습니다. 나리타 공항으로 향하는 전철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익숙한 도쿄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이 도시에서의 기억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행복했던 순간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좌절과 실망의 기억이었어요. 가슴 한편에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더 큰 부분은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로 가득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어요. 인생에서 이렇게 큰 모험은 처음이었습니다. 혼자서 낯선 나라로 향하는 이 결정이 정말 옳은 걸까? 가끔 의심이 들기도 했지만 일본에서의 막막한 미래보다는 낫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3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달랐어요. 일본 공항과는 다른 분위기가 공기 중에 감돌았습니다. 모든 것이 더 밝고 활기찬 느낌이었죠. 입국 심사를 위해 줄을 섰는데 외국인 전용 카운터 직원이 친절하게 웃으며 제게 손짓했어요. 완벽한 일본어로 인사하는 그 직원의 모습에 놀랐습니다. 심사 과정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효율적이었어요. 직원은 특별 취업 프로그램에 대해 알고 있었고 필요한 모든 정보를 이미 갖추고 있었습니다. 친절하게 앞으로의 과정을 설명해 주었죠. 일본에서라면 상상하기 힘든 배려였어요. 심사를 마친 후 수화물을 찾아 출구로 향했습니다. 공항 도착장에는 프로그램 담당자가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소 지으며 다가온 그녀는 김지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유창한 일본어로 인사하며 제 짐을 도와주었죠. 지원 씨의 따뜻한 환영에 긴장이 풀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이동하는 동안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의 넋을 잃었습니다.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 반짝이는 고층 빌딩들,
푸른 산으로 둘러싸인 도시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일본의 도시들과는 다른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더 역동적이고 생기 넘치는 분위기였죠. 지원 씨는 차 안에서 서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옛 궁궐과 현대적인 건물들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 밤낮 없이 활기찬 거리, 맛있는 음식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설렘이 커졌습니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프로그램 일정과 숙소 정보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었죠. 이런 세심한 배려가 감동적이었어요. 저녁이 되어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작지만 깨끗하고 아늑한 원룸이었어요. 창문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죠. 책상 위에는 환영 선물 바구니와 함께 상세한 안내문이 놓여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본어로 번역된 생활 가이드북까지 준비되어 있었어요. 피곤했지만 너무 흥분되어 잠들 수 없었습니다. 창가에 서서 낯선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어요. 일본에서 마지막으로 보았던 도쿄의 밤과는 다른 느낌이었죠.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처음 마주한 한국의 인상은 제가 들었던 모든 부정적인 이야기를 단번에 무너뜨렸어요. 드디어 다음날 아침,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밝은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잠시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어디에 있는지 혼란스러웠어요. 그러다 문득 깨달았죠. 이제 저는 한국에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첫날이었어요. 아침 9시, 약속된 시간에 정확히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지원 씨였어요. 오늘부터 본격적인 프로그램이 시작된다며 활기찬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함께 프로그램 센터로 향했죠. 서울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현대적인 건물이었어요. 외국인 취업 지원 센터라는 간판이 여러 언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센터 내부는 깨끗하고 질서 정연했어요. 직원들은 모두 미소를 지으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일본어가 가능한 상담사가 저를 맞이했죠. 이름은 박현진 씨였습니다. 현진 씨는 제 이력서를 꼼꼼히 검토한 후 놀라운 말을 했어요. 이미 제게 맞는 일자리 몇 개를 물색해두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빠른 진행에 놀랐어요. 오전 중에는 한국의 직장 문화와 비즈니스 에티켓에 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일본과 크게 달랐어요. 한국은 성별에 관계없이 능력을 인정하는 문화가 확고했습니다. 강사는 한국 기업에서는 남녀 차별이 거의 없으며 여성도 동등하게 승진 기회를 얻는다고 강조했어요. 심지어 많은 회사에서 여성 임원 비율이 40%를 넘는다는 통계도 보여주었습니다. 일본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죠. 점심시간, 센터에서 준비한 한국 음식을 먹었습니다. 처음 맛보는 비빔밥의 맛에 감탄했어요. 식사 후에는 주거 지원 상담이 있었죠. 한국 정부에서 외국인 취업자를 위한 특별 주택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임대료 보조금과 함께 안전한 지역에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했어요.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혜택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실제 취업 인터뷰 준비를 시작했어요. 현진 씨는 제 경력에 맞는 세 곳의 회사를 추천했습니다. 모두 외국인 인재를 적극적으로 채용하는 기업이었죠. 가장 눈에 띄는 곳은 글로벌 마케팅 회사였어요. 일본 시장 담당자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 경험이 딱 맞는 자리였죠. 인터뷰 전에 모의 면접도 진행했어요. 현진 씨는 한국 기업들이 성별보다 능력과 아이디어를 중요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기회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이 새로웠어요. 면접에서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말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조언이었죠. 센터에서의 첫날이 끝날 무렵 주택 담당자가 찾아왔어요. 이미 제게 맞는 몇 가지 숙소 옵션을 준비해왔다고 했습니다. 모두 교통이 편리한 위치에 있는 깨끗한 원룸이었죠. 그중 하나는 당장 다음 주부터 입주 가능하다고 했어요.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어 꿈만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글로벌 마케팅 회사의 면접을 봤어요. 센터에서 배운 대로 자신감 있게 제 의견을 말했습니다. 면접관들은 제 이야기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고 성별이 아닌 능력으로만 평가받는 느낌이었어요. 면접관 중 절반이 여성이었다는 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질문도 제 성별과 관련된 것은 단 하나도 없었어요. 오직 제 업무 능력과 경험만 물었죠. 이틀 뒤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월급도 일본에서보다 30% 이상 높았어요. 새 아파트로 이사하고 첫 출근을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멘토를 지정해 주었어요. 선영 씨라는 여성 팀장이었죠. 선영 씨는 자신도 과거에 외국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 제 상황을 잘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업무 적응을 세심하게 도와주었어요. 놀라웠던 것은 회사의 복지 제도였습니다. 모든 직원이 동등하게 누리는 혜택이 풍부했어요. 유연근무제는 기본이었고 1년 이상의 육아휴직도 당연시되었습니다. 자기개발 지원금, 건강검진, 심리상담 서비스까지 제공했죠. 해외 연수 기회와 학비 지원 제도도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직원 가족까지 배려하는 복지 시스템이었습니다. 가족 의료보험 혜택, 자녀 교육 지원금, 휴가 지원 등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시하는 문화가 확고했어요. 선영 씨는 이것이 특별한 회사가 아니라 한국의 일반적인 기업 문화라고 설명했습니다. 밤에 새 집으로 돌아와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봤어요. 한 달 전 도쿄에서 눈물 흘리며 거리를 헤매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절망과 지금의 희망이 너무나 대조적이었어요. 한국의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덕분에 이렇게 빠르게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경험했던 모든 차별과 좌절이 여기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진작 이 결정을 내렸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의 안정된 생활이 3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서울의 거리는 익숙해졌고 한국어도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어요. 회사에서는 제 아이디어가 인정받아 작은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그날 밤 퇴근 후 집에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어요. 문득 일본에 남겨둔 친구들이 생각났습니다.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여성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랜 고민 끝에 SNS에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도쿄에서 서울로 유키코의 새 인생이라는 제목이었죠. 처음에는 단순히 일기처럼 한국에서의 경험을 솔직하게 기록했어요. 회사 생활, 주거 환경, 복지 시스템, 일상의 작은 행복들까지. 아무도 잊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글을 올릴 때마다 제 가슴은 가벼워졌습니다. 첫 게시물을 올린 다음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10여 명의 일본 여성들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모두 저와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는 분들이었죠. 그들의 반응에 용기를 얻어 더 자세한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한국 회사의 남녀평등 문화, 승진 기회, 놀라운 복지 제도까지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썼어요. 일주일 만에 팔로워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매일 밤 회사 일을 마친 후 집에 돌아와 글을 썼어요. 한국에서 느낀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여성으로서 존중받는 느낌, 능력을 인정받는 기쁨, 불안 없이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안정감까지. 글마다 수십 개의 질문이 달렸고 최대한 성실히 답변했어요. 한 달 뒤 제 계정은 일본 내 핫토픽이 되었습니다. 팔로워는 10만 명을 넘어섰고 일본 여성 커뮤니티에서 활발히 공유되었어요. 저는 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원 프로그램 신청 방법, 필요한 서류, 면접 팁까지. 많은 여성들이 저처럼 새 출발을 꿈꾸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한국에서의 첫 명절 연휴를 맞아 회사에서 특별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그 소식을 SNS에 올렸더니 폭발적인 반응이 왔어요.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복지였기 때문이었죠. 그날 밤 일본의 한 인기 저널리스트로부터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수락했어요. 인터뷰는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는 순간 떨렸지만 제 경험을 있는 그대로 전했어요. 일본에서의 차별과 좌절, 한국으로의 결정적인 선택, 그리고 지금의 행복까지. 특히 한국 기업의 남녀평등 문화와 든든한 복지 시스템을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영상은 다음날 공개되었어요. 조회수는 단 하루 만에 100만을 넘어섰습니다.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죠. 많은 이들이 제 용기를 칭찬했고 구체적인 조언을 구했어요. 놀랍게도 일본 주요 언론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제 이야기를 특집 기사로 다루고 싶다고 했어요. 갑작스러운 주목에 당황스러웠지만 이것이 일본 사회를 변화시킬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진보적인 기업 문화와 사회 시스템을 객관적으로 전했어요.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였기에 더 설득력 있게 들렸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레이코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제 인터뷰를 봤다며 한국에 대한 자신의 편견을 인정했습니다. 심지어 자신도 한국 취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 작은 용기가 친구의 인생까지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 감동적이었어요. 일본 내 한국행 열풍은 계속해서 커져갔습니다. 팔로워들 중 몇몇은 실제로 한국으로 이주했고 그들의 성공 스토리가 또다시 화제가 되었어요. 제가 시작한 작은 변화의 물결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일본을 떠나올 때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죠. 이후 아버지의 메시지는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아버지와 영상통화를 했어요. 아버지의 얼굴은 예전과 달리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한국에 대한 그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제 이야기는 일본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대형 방송국에서 특별 다큐멘터리 제작을 제안했어요. 촬영팀이 서울로 와서 제 일상을 3일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회사 생활, 한국 동료들과의 관계, 휴일 여가 시간까지 모든 것을 담았어요. 다큐멘터리는 일본 황금 시간대에 방영되었습니다. 방송 직후 제 SNS는 마비될 정도로 많은 메시지가 쏟아졌죠. 일본 전역의 여성들이 희망과 용기를 얻었다는 내용이었어요. 한국어 학원들은 갑자기 수강생이 늘어 대기자 명단까지 생겼습니다. 더 놀라운 변화는 일본 기업들의 반응이었어요. 여러 대기업에서 여성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 급하게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성 임원 비율을 높이고 직장 내 차별을 줄이기 위한 정책들이 발표되었어요. 일본 정부도 변화의 조짐을 보였습니다. 여성 인력 유출 문제가 국회에서 논의되었고 직장 내 남녀 평등을 위한 새로운 법안이 발의되었어요. 일부 정치인들은 한국의 정책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레이코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그녀도 드디어 한국에 취업이 확정되었다고 했습니다.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서울의 디자인 회사에 합격했다고 했어요. 레이코와 다시 만날 생각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아버지에게서 왔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저에게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평생 한국을 적대시하던 아버지가 직접 보고 싶다고 한 것이죠. 아버지는 한국의 모습에 완전히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마지막 날,
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오랜 편견을 가졌던 것을 사과하셨어요. 그리고 제 선택이 옳았다고, 자랑스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일본으로 돌아간 후 제 마음은 더욱 편안해졌습니다. 마지막 걸림돌까지 사라진 느낌이었어요. 한국에서의 1년이 지난 지금 이곳은 완전히 제 집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일본 시장 팀장으로 정식 승진했어요. 동료들이 꽃다발과 축하 카드로 환영해 주었습니다. 한국어도 이제 일상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늘었어요. 현지 친구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주말에는 그들과 한강 공원에서 피크닉을 즐기거나 북촌 한옥마을을 산책합니다. 처음 느꼈던 이방인으로서의 불안감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이곳에서 저는 단순한 외국인이 아닌 존중받는 사회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레이코도 이제 서울에서 적응을 마쳤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그녀도 한국의 직장 문화에 감동했다고 말했어요. 여성에게 평등한 기회가 주어지는 환경에서 그녀의 재능이 꽃피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성취감을 느낀다고 했어요. 도쿄에서 서울로 모임은 이제 공식 단체가 되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도 우리 활동을 인정해 지원금을 받게 되었어요. 새롭게 한국에 오는 일본 여성들을 돕는 멘토링 프로그램도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 느꼈던 혼란과 불안을 덜어주고 싶었어요. 일본의 미디어들이 1년 후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선 저는 이제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한국에서 얻은 것은 단순한 취업 성공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받는 경험이라고 말했습니다. 내 목소리에 힘이 있었고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최근에는 한국 회사의 일본 지사 설립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양국 간 가교 역할을 하는 일이었어요. 일본 출장 중에는 부모님 집에서 머물렀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SNS를 통해 한국의 문화와 뉴스를 찾아보는 열렬한 팬이 되셨어요. 심지어 한국 드라마도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은 제게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를 가르쳐 주었어요. 공정함과 존중이 있는 사회에서 개인이 얼마나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지 몸소 경험했습니다. 저는 이제 두 나라의 장점을 모두 이해하는 특별한 위치에 서게 되었어요. 앞으로의 계획을 물으면 망설임 없이 대답합니다. 한국에서 계속 살아갈 것이라고요. 이곳에서 진정한 나를 찾았고 매일 아침 행복한 마음으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아침 풍경은 여전히 새롭고 가슴 설레게 해요. 용기 내어 내린 결정이 제 인생을 이렇게 아름답게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한국은 집 앞에 널린 게 병원이고 한 달씩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여기 한 영국 남성이 한국 남성을 향해 불신이 가득한 눈빛을 날립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인데 어떻게 한국보다 못할 수 있겠냐는 얼굴인데요. 대체 무슨 이야기를 들었기에 이런 눈빛일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잠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않으셨죠?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런던에 살고 있는 30대 남성 조지입니다. 저는 최근 극심한 치통에 시달렸는데요. 유치가 났을 때부터 조금만 양치질을 게을리하면 치아에 금방 충치가 생겼고 그것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치과는 제 집 드나들듯 드나들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치아 관리에 신경을 썼지만 의사 말로는 원래 치아가 충치에 약한 편이라며 극복하기에는 어려울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구치가 나면서는 이 치아가 잘못되면 정말 고생을 할 것 같아 더욱더 신경을 썼는데 별로 큰 소득은 없었습니다. 제 치아는 계속 망가져갔죠. 염증이 심해 고름이 차올라 밥을 먹을 때마다 힘든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영국 경기가 한참 안 좋았을 때 저는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되고 그 뒤로 오랫동안 직장을 구하지 못해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나마 경기가 풀리면서 새롭게 직장을 잡았는데 아직 6개월이 채 되지 않아 치과를 가서 치료받는 건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영국에는 의료보험이 없냐고 궁금해하실 텐데요. 영국도 국민의료보험인 NHS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처럼 당일 진료를 본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 예약을 해도 거의 2주에서 한 달의 대기는 기본이거든요. 급하면 응급치료 예약을 하면 되는데 100파운드,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는 약 16만 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치과 진료 자체 비용도 엑스레이와 스케일링 정도만 해도 150파운드,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약 25만 원 정도라서 제겐 너무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습니다. 갔는데 뭔가 문제가 있어서 홈을 메운다거나 하면 거의 50만 원 정도가 나오죠. 그래서 섣불리 치과를 가지 못하고 약으로 버티는 나날이었습니다. 한창 아플 때 진통제를 사 먹고 좀 버티면 나아지고 아프면 다시 약을 사 먹고 하는 식으로 일단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텨보자는 심산이었는데요. 치과 의사는 제게 나중에는 결국 임플란트로 교체해야 하는데 버티는데도 한계가 있으니 돈을 미리 준비해 놓으라고 했습니다. 염증으로 인한 고름주머니가 육안으로도 훤히 보일 지경이 되어 저는 참지 못하고 치과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좀 못 믿어온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거울에 비춰보았을 때 어금니가 가장 문제인 것 같은데 앞쪽에 그나마 튼튼해 보이는 치아까지 전부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육안으로 보았을 때도 괜찮고 어금니가 아닌 치아는 통증도 없는데 빼야 한다니 비용도 비용이거니와 치료기간과 고통을 생각하면 섣불리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뭔가 찜찜한 마음에 다른 병원을 찾아가니 그곳에서는 어금니는 임플란트를 하고 앞쪽 치아는 전체적으로 갈아낸 뒤 보철물을 씌우는 크라운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경치료와 함께 약을 오랫동안 먹어야 한다고 했고요. 신경치료 160만원, 크라운은 160만원, 치아 모양 확인을 위한 스캔 비용과 진료비는 50만원. 부르는 게 값이다. 느낌으로 가는 병원마다 수백만 원은 기본으로 들어가는 비싼 시술을 권유하는데 진단 내용도 다르다 보니 믿을 수가 없었죠. 어렵게 재취업한 회사에서도 치통 때문에 영 집중하지 못하는 나날들이 이어지던 때 회사에 한국인이 신입으로 들어왔습니다. 한국에서 영국으로 유학을 왔고 졸업 후 우리 회사가 첫 직장인 정욱은 성격이 좋고 일을 잘해서 모두들 예뻐했죠. 저와 같은 부서에 배정받았는데 정욱은 영어를 굉장히 잘해 소통이 어렵지 않아 곧 빠르게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통제로도 참기 힘든 치통이 찾아와 점심도 먹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절. 정욱이 목격하고 제게 무슨 일인지 물어보았습니다. 비용이 부담돼서 치과에 가지 못하고 통증을 참고 있다는 사실이 좀 부끄러웠지만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욱이 제게 들려준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자기도 유학 시절부터 지금까지 제일 힘들고 불만인 게 영국의 의료 시스템이라면서 한국과 비교하면 정말 최악이라고 했죠. 영국에 거주하는 많은 한국인들은 한국에 가면 제일 먼저 병원부터 들러 필요한 진료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도 영국에 비하면 5분의 1 가격이라고 하면서요. 게다가 영국 치과는 비싼 비용에 비해 치료가 거칠어서 영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은 웬만큼 급하지 않고서는 절대 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에 그럼 한국인들은 한국 방문 한두 달 전 미리 병원 예약을 잡고 한국행 비행기를 타냐고 했더니 정욱의 두 눈에는 물음표가 가득했습니다. 조지, 무슨 소리예요? 한국은 집 앞에 널린 게 병원이고 우리는 병원을 골라서 가요. 인기가 좋은 병원은 예약할 수도 있는데 끽해봤자 전날에 예약하는 게 다고요. 당일에 방문해도 조금만 기다리면 금방 진료를 볼 수 있어요. 직장인들은 점심시간에도 치과를 다녀오는데요. 영국처럼 2주, 한 달씩 기다리게 하는 시스템이 정말 이상한 거라니까요. 저는 정욱이 정말 좋은 친구이지만 사람들이 한국을 무시할까봐 일부러 한국의 좋은 점을 부풀려 이야기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퇴근 후 집에서 치통으로 대굴대굴 구르다가 겨우 잠이 들었는데요. 이런 저에게 엄청난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한국으로의 출장 소식이었습니다. 그것도 3주나요. 한국행이 결정되고 제일 먼저 제가 해본 일은 정욱의 이야기가 맞는지 미친 듯이 인터넷 검색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인터넷의 수많은 한국 병원 후기들은 정욱의 이야기가 한치의 거짓도 없는 진실임을 알려주고 있더군요. 저만 한국의 높은 의료 수준과 인프라를 몰랐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영국인이 한국으로 장기 여행이나 출장을 가게 되는 경우 치과나 건강검진 등 필요한 병원 진료를 받고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같이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도 영국에 비하면 한참 낮은 가격이며 진료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지니고 있고 몹시 친절하다고 하고 있었고요. 한국 출장길에 한국 치과를 가기로 마음먹었는데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냥 놀러가는 것이 아니라 출장이라 제가 주중에는 일을 해야 하는데 주말에 치과는 운영을 안 해 갈 수 없으니까요. 이 고민을 털어놓았더니 정욱은 너털웃음을 터뜨리며 점심시간에 가거나 아니면 토요일 오전에 가면 되죠. 라고 했습니다. 당일날 가도 될지 계속 고민하는 저를 위해 정욱은 친절하게 제 숙소 근방의 치과에 예약까지 미리 해주었고요. 한국에서 맞이한 첫 번째 주말 찾아간 치과는 눈이 휘둥그레해질 정도의 규모였습니다. 대학병원이 아닌 그냥 일반 치과를 예약했다고 했는데 전 예약이 잘못된 줄 알았죠. 삼성동 인근에 있는 대형 치과였는데 단과 병원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규모가 상당하더군요. 게다가 치과를 운영하는 원장님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세부 분야별로 두세 분씩 계실 정도로 많은 의사분들이 근무하는 전문적인 병원이었어요. 건물도 매우 세련되었고 내부로 들어가니 환자분들이 쉴 수 있는 로비 같은 공간도 매우 편안하게 마련돼 있더라고요. 미술관 같은 곳이 연상되는 우아한 공간이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접수를 하고 잠시 기다리니 얼마 지나지 않아 저의 진료 순번이 찾아왔어요. 저를 맞아준 원장님은 영어가 매우 유창하신 데다가 굉장히 친절하셔서 제가 알아듣기 쉽게 진단과 치료 과정을 설명해 주시더군요. 그동안 영국에서 의료비가 비싸 약을 먹으며 버텼다고 하자 매우 안타까워하는 표정을 지으시더니 우선 엑스레이와 CT를 찍어보고 이야기하자고 했죠. 저는 절망했습니다. 결과를 받아보려면 몇 주는 걸릴 텐데 저는 한국에 고작 3주밖에 머무르지 못하니까요. 이 이야기를 하자 한국 의사 선생님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10분만 기다리면 바로 결과가 나오니 잠깐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은 정말 별천지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이날 엑스레이와 CT 촬영 결과를 보았고 또 염증이 심한 곳에 치료를 바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 의사 선생님은 염증이 심하긴 하지만 뿌리가 상하지 않아 발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고 최대한 자기 치아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했고요. 임플란트나 기타 불필요한 수술이 없으니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았고 진료 과정은 섬세하고 꼼꼼했습니다.
염증이 가라앉고 나면 부분적으로 인레이를 씌우면 되는데 몇 번 더 방문을 해야 하지만 제가 한국을 떠나기 전 모든 치료가 완료될 거라고 했죠. 그리고 비용 역시 정욱의 말대로 영국의 5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외국인이라서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이 정도의 비용이 들었는데 저는 얼마나 암울한 나라에서 살다 왔는지 급격히 우울해지더군요. 알아보니 충치 치료 같은 것도 영국에서는 의료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 보통 아말감 등의 저렴한 소재로 충치를 치료했는데 한국에서는 비슷한 가격의 세라믹 같은 안전하고 겉으로도 표가 덜 나는 소재를 선택할 수 있더군요. 게다가 아말감은 시간이 지나면 표면이 갈라지거나 부식되는 등 아쉬운 면이 있는데 세라믹은 소재 자체가 안정적이라 오래 사용하기도 좋다고 했어요. 게다가 치료 과정 내내 고통에 시달려야 했던 영국과 달리 한국의 치과 치료는 매우 부드럽고 환자를 배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요. 그냥 아프니까 참으라는 통보 형식이 아니라 놀라웠어요. 도중에 어떻게 치료가 진행되는지를 사전에 설명해주고 큰 소리가 나는 도구를 사용할 때도 잇몸이나 혀 같은 부드러운 부분이 다치지 않는 초음파 전동기라고 설명을 해주셨죠. 덕분에 과도한 공포에 시달릴 일이 없었고 중간중간 긴장을 풀어주는 농담도 해주셔서 두려움을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 시술이 진행되기 전에는 마취 전문의 분들이 바르는 마취약과 잇몸 주사로 통증을 둔하게 만들어주는 마취를 해서 치료 과정에 부담을 덜어주시기도 했고요. 영국에서는 마취 전공 전문의 분들이 상주하는 치과도 많지 않았고 있더라도 마취 비용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웬만한 시술은 그냥 참으며 치료받아야 했거든요. 그래서 치과가 더 무서운 것도 있었는데 저는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이 너무나 부러워졌죠. 언제나 비싼 비용, 불친절, 느린 속도와 거친 치료를 걱정해야 하는 영국의 의료 환경에 비하면 아플 때 곧바로 걱정 없이 최고의 전문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는 한국의 의료 환경이 선진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게 이런 한국의 선진 의료 시스템을 알려준 정욱에게 너무나 감사한 한국 출장이었습니다. 앞으로 정욱을 제 평생 은인으로 생각하려고요. 오늘은 영국보다 한참 앞선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놀란 영국 남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저장소였습니다. 한국에 갈 수 있다니 이건 무슨 일이 있어도 가야 해. 여기 카자흐스탄 알마티의 가정집. 교환학생으로 뽑혀 한국에 갈 수 있다는 소식에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하는 소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뻐하는 소녀 뒤 부모님의 얼굴은 굉장히 어두운데요. 남몰래 한숨을 쉬는 모습도 보이네요. 대체 무슨 일일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잠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않으셨죠? 안녕하세요. 저는 카자흐스탄 알마티 출신의 대학생 디아나입니다. 저는 청소년기 때부터 한국에 아주 관심이 많아 대학도 한국어과에 진학을 했는데요. 좀 놀라실 수 있겠네요. 한류 바람이 본격적으로 일기도 전에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가진 카자흐스탄 사람이라니 신기하게 보실 것 같은데요. 혹시 데니스 텐이라는 피겨 선수를 아시나요? 한국의 유명한 피겨스케이팅 선수 김연아 선수와 같은 소속사였던 덕분에 김연아 선수의 아이스쇼도 출연해서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는데요. 한국에는 의병장 민경호의 후손 고려인 데니스 텐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다큐멘터리도 방영되었었죠. 데니스 텐이라는 선수는 카자흐스탄의 김연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카자흐스탄 피겨스케이팅 선수로는 처음으로 세계선수권 메달을 따냈고 2014년 소치 올림픽까지 카자흐스탄 피겨스케이팅의 최초를 만들어낸 선수죠. 저는 어려서부터 데니스 텐 선수를 몹시 좋아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초를 써내려가는 선수이니 자부심이 생길만 하잖아요. 그리고 피겨스케이팅에 관심이 가니 김연아 선수를 안 좋아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을 몹시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데니스 텐 선수는 2018년 자동차 백미러를 훔치려는 괴한들과 난투극을 벌이다가 흉기에 찔려서 너무나도 허망하게 사망했는데요. 몇 날 며칠을 울며 슬퍼했던 저는 아직도 여전히 그의 경기 영상을 돌려보고 그리워한답니다. 그리고 그의 뿌리인 한국에 대한 관심도 여전하고요. 그래서 대학도 한국어과로 진학을 했죠. 부모님께서 한국에서 취업은 어려울 수 있다며 말렸지만 저는 제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아마 부모님께서 이렇게 말린 건 저희 집 사정이 넉넉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 저는 가난한 집안의 장녀이거든요. 전 제 학비를 벌기 위해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전 한국에 꼭 가보고 싶었고 가능하다면 한국의 자리를 잡고 싶었죠. 그래서 정말 죽기 살기로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공부에 대한 열정을 보여서 그랬을까요? 우리 부모님은 힘든 가정 환경이었지만
딸이 학업을 포기하는 건 원하지 않았습니다. 대학에 진학해서도 꿈을 계속 키워갔지만 제 마음속을 돌덩이처럼 누르는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집은 너무 가난해요. 무엇보다 제 아래로 남동생도 있습니다. 남동생의 학비와 생활비까지는 우리 가족이 감당하기 버거운 상황이죠. 알마티는 그래도 카자흐스탄에서 좀 잘 사는 사람들이 사는 곳 아니냐고 하실 텐데요. 그만큼 물가도 높고 집값도 비쌉니다. 이사를 갈까도 여러 번 고민했지만 부모님께서는 저희 남매의 장래를 위해 카자흐스탄의 다른 지역보다 교육 수준이 높은 이 알마티를 떠날 수 없다고, 너희들이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끝까지 버틸 거라며 입버릇처럼 말씀해 오셨죠. 그런데 이놈의 돈은 사람을 자꾸 눈치 보게 만들고 위축되게 만들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눈치가 보여서 간식을 먹고 싶다든가 어딜 가고 싶다든가 하는 이런 생각은 엄두도 못 냈어요. 일찌감치 단념했죠. 그러고 보면 전 단 한 번도 부모님께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어리광 피워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뭔가를 조르거나 투정해도 얻어낼 수 없단 걸 알아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과 조부모님은 그런 저를 보면서 장녀라서 착하다고 칭찬 일색이었죠. 성인이 된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마냥 듣기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그런 말들 때문에 착한 아이 컴플렉스와 장녀라는 부담감에 짓눌려 내가 꼭 뭔가 해내야 한다는 압박감을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그게 지금의 악바리 근성을 갖추게 해서 제가 공부를 잘하게 되긴 한 것 같지만요. 어쨌든 전 머리와 몸이 어느 정도 자란 후에는 제가 공부도 잘해야 하지만 집안 살림의 보탬이 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깨달았습니다. 학교를 다니며 정말 많은 아르바이트를 해왔는데요. 거의 24시간을 쪼개어가면서 바쁘게 악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죽기 살기로 살았냐고요? 공부를 잘하면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했던 아르바이트 중 식당 서빙도 있었는데요. 카자흐스탄이 유명한 관광지는 아니지만 가끔 여행을 이 먼 나라까지 오는 관광객들을 만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 사람들을 많이 만나진 않았지만 제가 만난 분들은 하나같이 정말 친절했어요. 그들은 제가 일하는 모습을 보며 힘들지 않냐고 격려도 해주고 이상한 눈빛도 보내지 않았죠. 딸 같다며 꼭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하라는 덕담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다들 친절해서 그때 역시 한국인들은 다 착하구나 하고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가끔은 한국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중국인이어서 당황했던 적도 있습니다. 독학으로 익힌 한국어로 말을 붙이면 불쾌해하더군요. 웃기죠? 그래도 전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며 공부를 했어도 장학금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대학생이 되어 저의 학창시절을 되돌아보니 정말 치열하게 전쟁통을 지나온 느낌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도 공부도 말이에요. 책을 보기 위해 고개를 숙일 때마다 코피가 흘렀습니다. 가끔은 이런 삶이 진절머리가 날 때도 있고 과연 내가 공부를 해서 가난을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 불안이 밀려오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부모님을 원망하지는 않아요. 무리를 해서라도 학업을 끝까지 이어가겠다는 제 생각을 지지해 주셨으니까요. 부모님이 지지해주지 않았다면 아마 전 제 주변의 다른 여자애들처럼 책에 손도 못 대어보고 공장에 다녔을걸요? 그래도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의 종류도 많아지고 또 급여도 높아지면서 어느 정도 숨통이 트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의 교환학생도 신청을 했던 건데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 제가 장학금을 받아왔기 때문에 한국행을 위해 그다지 많은 비용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비행기표와 생활비였습니다. 돈 이야기를 듣자 부모님께서는 곤란한 표정을 보이시더라고요. 제가 잘 때 조그맣게 한숨을 쉬며 고민하는 부모님 목소리에 눈물을 얼마나 흘렸나 몰라요. 전 제가 장녀이기도 하고 철이 일찍 들었던 만큼 집안 사정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큰돈을 당장 구할 곳도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이렇게까지 지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니 부모님을 원망할 순 없지만 돈 때문에 이번 기회를 포기한다면 평생 한국에 가볼 수도 없어. 제가 꿈꿔온 삶이 멀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한국이 너무 간절했고 한국에 가야만 했어요. 우리 가족을 위해 배려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이번만큼은 포기하기가 어려웠죠. 그리고 힘겹게 부모님께 이 생각을 전했고 부모님께서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집안 살림에 무리가 되는 큰 금액인데도 끝내 마련해서 제게 건네주셨습니다. 네가 여태껏 잘해왔던 것처럼 한국에 가서도 잘할 수 있을 거라 믿어.
그러니까 투자하는 거란다. 투자자를 실망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 네가 잘할 거라 생각해. 우리 딸이 성공한다면 정말 우리 집안의 큰 자랑거리가 되겠구나. 아버지의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전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한국에 발을 디딜 수 있었죠. 공부하기 위해 온 한국은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데니스 텐 다큐멘터리에서 보았던 반짝반짝하고 세련된 한국은 정말 환상적이었죠. 공부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부모님께 돈을 갚기 위해 아르바이트도 했고요. 학교 생활이 즐거워서 낯선 환경에서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학교 밥은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가격이 정말 저렴했어요. 음식의 질은 말할 것도 없이 좋았고요. 그래서 저는 학식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한식에도 푹 빠지게 됐죠. 학식이 워낙 맛있어서 한국 음식에 빨리 정을 붙일 수 있었어요. 또한 대학에서 만난 친구들은 어찌나 친절했는지 몰라요. 한국어는 꽤 하지만 이렇게 발전한 나라에서 살아보지 않아. 모든 것들이 낯설고 생소한 제게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주고 도움을 주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기숙사 생활을 했었는데요. 기숙사는 학교에서 무료로 제공해줬습니다. 가진 돈이 없다 보니 기숙사 비용까지 내려면 제가 밥을 굶어야 할 수도 있었는데 다행히 학교 지원을 받을 수 있었죠. 솔직히 룸메이트를 잘못 만날까 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정말 다행히 잘 만났어요. 함께 방을 쓰는 친구는 제가 외국인이라 꺼릴 수도 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죠. K-팝에 관심이 있냐며 오히려 먼저 다가와 주었거든요. 전 그 친구 덕분에 이젠 아이돌 팬이 돼버렸답니다. 방탄소년단의 팬이에요. 친구 덕분에 멋진 사진들도 많이 얻을 수 있었고 함께 매일 방에서 방탄소년단 얘기를 하면서 행복한 하루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정말 좋았던 건 한국에서는 공부하면서도 돈을 벌어 고향으로 보낼 수 있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일했을 때보다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어요. 전 정말 놀랐죠. 그렇게 큰 돈을 만져본 건 처음이었어요. 전 삼겹살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요. 제 딱한 사정을 봐준 사장님은 제게 너무나 친절하게 잘해주셨고 외국인인 걸 감안해서 제가 실수를 해도 감싸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가끔 보너스도 더 넣어주시곤 했고요. 가게 장사가 잘 될 때는 바쁜데 수고 많았다면서 넣어주셨고 다음 날이 쉬는 날이면 쉴 때 뭐라도 맛있는 거 먹으라면서 몇 푼이라도 더 넣어주셨답니다. 지금은 그만두었는데요. 그 사장님께 받았던 것들은 잊을 수가 없어요. 절 정말 자식처럼 잘 챙겨주셨었거든요. 끼니도 거르지 않도록 챙겨주셨고 때로는 정말 부모-자식 관계처럼 시시콜콜한 일상 이야기도 주고받고는 했죠. 가끔 부모님이 보고 싶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사장님께 많이 의지했었어요. 정말 다행스럽게도 현재 그 가게는 대박이 나서 줄을 서지 않고는 먹을 수가 없답니다. 착한 사람은 승리한다는 말은 정말인 것 같아요. 저는 한국에서 금방 돈을 벌었기 때문에 부모님께 빌린 큰 돈을 생각보다 빨리 갚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젠 저희 집 경제에 도움도 되고 있죠. 가끔은 제가 쓸 곳을 아끼면서 남동생이나 부모님께 용돈을 더 드릴 정도는 됩니다. 덕분에 부모님은 많은 도움이 된다고 했어요. 저는 가끔 남동생 학비도 부담할 때가 있었는데요. 남동생도 공부를 곧잘 하니 보람차고 뿌듯한 순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젠 한국을 떠나고 싶지 않다는 생각으로 가득한데요.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며 장학금을 유지하고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하면 계속 한국에서 남아 다른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든요. 제가 잘하는 러시아와 한국어 능력을 활용해 한국에서 정말 중요한 사람으로 자리 잡고 싶어요. 한국은 제게 있어서 꿈을 이루어줄 수 있는 환상의 나라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더 열심히 공부하고 무슨 일이든 긍정적인 생각으로 헤쳐나갈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한국을 사랑해서 수많은 노력 끝에 한국에 와서 꿈을 키워가는 카자흐스탄 대학생의 사연이었는데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저장소였습니다.